윤석훈의 과거와 결별의 그림자. 모든 전설에는 그 시작을 알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윤석훈.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마치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 표정 뒤에는 깊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는 사랑했던 아내 연하와 이혼했습니다. 겉으로는 성격 차이, 하지만 속사정은 훨씬 복잡했죠. 연하는 석훈에게 알리지 않고 아이를 지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정말 석훈의 아이였을까? 아마도 석훈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이미 무너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으니까요.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친구와 아내의 배신. 시간은 흘러 그날의 상처는 봉합되지 못한 채 남았습니다. 석훈의 앞에 친구 원준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전처 연하가 있었습니다. 석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원준 뭐가 미안해? 고맙지 연하줘서. 그 순간 석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합니다. 이건 단순한 재혼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절친, 그 친구가 아내를 호시탐탐 노렸다는 사실. 연하의 배신, 그리고 친구의 배신. 두 개의 칼날이 동시에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호시탐탐 노렸잖아. 석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전설의 시작. 율림의 전설 윤석훈. 아침 9시 정각 출근, 저녁 6시 정각 퇴근. 단 1초도 어기지 않지만 맡은 사건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그의 눈빛엔 이유 모를 차가움이 스며있다. 2년 전 아내의 배신과 절친의 배신. 숨겨진 삼각관계 속에서 그는 모든 걸 잃었다. 아이까지 지운 채 떠난 아내,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친구. 이건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윤석훈은 웃지 않았다. 이제 법정이 그의 전쟁터가 되었고 진실이 그의 무기다. 그리고 오늘 그 무기가 날카롭게 벼려졌다. 끝맺음 제대로 하고 시작된 관계야. 원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 한마디에 석훈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다. 겉으로는 이혼 후 시작된 사랑이라 주장하는 그들. 하지만 석훈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타고 있던 의혹이 불길처럼 일었다. 호시탐탐 노렸잖아. 석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오래도록 절친이라 믿었던 친구가 이혼한 지 고작 2년 만에,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아내의 곁을 맴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연하가 임신했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아무렇지 않게 지워버렸을 때 그녀는 아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석훈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지워진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만삭의 배를 안고 나타난 연하를 보는 순간 그 의혹은 거의 확신으로 변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석훈의 아이를 버린 여자가 원준의 아이는 세상에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원준은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굳이 따지자면 난 내 친구가 아니야. 연하 친구였지. 그 말은 곧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석훈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곧 폭스의 서막을 알리는 전주곡이 될 것이다. 오늘 그날이 온다. 율림 로펌. 이곳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침 9시 정각에 출근, 저녁 6시 정각에 퇴근. 단 1초도 빠르거나 늦지 않게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끝내는 남자. 그 이름 윤석훈. 한 파트너 변호사가 그를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소장과 첨부 자료를 이만큼 쥐어주며 이건 이틀 꼬박 세워야 할 분량이라 말했죠. 그날도 어김없이 6시 정각. 윤석훈은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퇴근합니다. 그 서면은 군더더기 하나 없이 간결하고 논리와 구조가 완벽했습니다. 지금도 율림의 모범 서면으로 회람되고 있죠. 율림의 현실과 신입교육. 율림의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윤석훈이 입을 열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혔죠. 앞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은 금지입니다. 짧고 단호한 선언이었지만 마치 법전의 한 문장을 선고하듯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며 조항을 읊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적용되죠.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설명은 단 한 줄의 문장에 담긴 오류를 단칼에 가르는 수술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법조문 암기라고 착각했지만 윤석훈의 머릿속에선 이미 수십 개의 판례와 논리 구조가 순식간에 조합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탁 하고 책상 위에 내려놓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소송의 무게를 바꿉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건 하나가 인생 전부일 수 있습니다. 성의 없는 서면이 가장 최악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뚫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힘. 그날 신입들은 깨달았습니다. 윤석훈은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모든 조항과 판례를 무기로 다루는 살아있는 법률 전쟁 기계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곧 윤림의 생존 방식이 된다는 것을요. 여기서 잠깐 이런 숨겨진 드라마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사내 갈등과 월급 루팡 사건. 윤림의 복도 한쪽 공기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나동수 변호사. 경력은 제법 쌓였지만 특유의 미적지근한 태도로 유명했죠. 기한을 넘기거나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치는 건 다반사. 그리고 홍도윤 변호사. 이름은 번듯하지만 달에 청구 가능한 빌러블 타임이 5시간도 채 되지 않는 사실상 팀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반면 윤석훈의 어소들은 한 달 200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매일 사건과 씨름하며 서면과 자료를 산처럼 쌓아 올렸죠. 그래서 불만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일하는데 저쪽은 월급만 받아간다. 이건 조직이 썩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 팀의 어소 타임이 부족하면 다른 팀과 어소를 공유할 수 있다는 규정. 이게 바로 권한 다툼의 불씨였습니다. 그날 홍도윤이 맡은 사건이 3일째 답보 상태라는 소식이 윤석훈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반나절이면 끝나는 건이에요. 윤석훈이 직접 확인에 나섰죠. 홍도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내용이 복잡해서요. 주요 사안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순간 윤석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자료를 봤다면서요? 네, 봤는데 지금 눈앞에 없으니까 기억이. 말끝을 흐리는 나동수.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석훈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바늘처럼 박혔죠. 나랑 말 장난합니까? 이게 변호사로서 태도입니까? 홍도윤이 억울하다는 듯 웃어넘기려는 찰나 윤석훈은 단호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기생충 같은 태도는 더는 방조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동수와 홍도윤의 표정이 굳었고 방 안에 있던 다른 어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윤석훈이 자신의 어소들이 부당하게 밀릴 때 어떻게든 나서서 발라버리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윤림 내부 정치의 판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윤석훈이라는 이름 앞에서 함부로 건드렸다간 그대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된 겁니다. 법정 역전극. 윤림의 법정. 오늘의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피고는 택배기사, 원고는 5살 아들을 둔 어머니. 사고 당시 차량과 아이 사이에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아이가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처음 방청석의 분위기는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이를 친 건 아니어도 과로에 음주까지 한 기사라면 잘못이 큰 거 아닌가?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윤석훈은 그 단단한 감정의 벽을 무너뜨릴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는 원고의 정신감정 결과부터 언급했습니다. 원고는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유착된 상태입니다. 독립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죠. 이어 사고 직후 어머니의 영상을 재생합니다. 영상 속 어머니는 극도의 충격과 분노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석훈은 차분히 말합니다. 아이가 엄마의 반응을 보고 실제로 자신이 차에 치였다고 믿게 된 건 아닐까요? 다음은 모유수유. 51개월 된 아이에게 여전히 젖을 물리고 있던 어머니. 병원 방문 기록은 잦았지만 처방 내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윤석훈은 소아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시했습니다. 미나우젠 증후군 그리고 과잉 보호 가능성. 말이 거세지자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당신의 최선이 아이를 망가뜨린 건 아닙니까? 그 한마디는 법정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피고 즉 택배기사는 처음부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접촉조차 없었다는 점이 증거로 드러나자 방청석은 술렁였습니다. 윤석훈은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그러나 확실하게 엮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실은 자기 만족과 통제였다는 점, 그 집착이 아이의 기억과 인식을 왜곡시켰다는 점, 그리고 피고는 억울하게 몰렸다는 점. 사건은 점점 뒤집혔습니다. 처음엔 피해자의 눈물에 마음이 갔던 사람들도 이젠 택배기사의 억울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윤석훈은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오늘 이 법정에서 진실은 다시 숨지 않게 됐다는 것을. 법정을 나선 윤석훈은 콧장 사무실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 사무실은 고요했고 창밖 도심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책상 한쪽 오래된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윤석훈, 그 옆엔 전처 연하, 그리고 절친 원준이 서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른다. 하지만 머릿속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번째 기억 의심의 시작. 혜씨가 아파 병원에 입원했던 날 원준에게 충고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똑바로 해. 그러자 원준이 비아냥거리며 따라했고 순간 주먹이 움찔했다. 왜 또 때리려고? 그래 때려. 그 말 속엔 과거의 흔적이 있었다. 원준이 맞았던 이유 아마도 연하 때문이었다. 두 번째 기억 폭로. 그날 화를 참고 원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원준은 미소를 지었다. 뭐가 미안해? 고맙지 연하줘서.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처음으로 욕설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이 새끼가 진짜. 세 번째 기억 뻔뻔함. 원준은 당당했다. 끝맺음 제대로 하고 시작된 관계야. 너한테 왜 미안해야 하는데? 석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천천히 말했다. 호시탐탐 노렸잖아. 그 말에도 원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너네 이혼하고 2년이나 지났잖아. 우연히 만난 거 너도 알잖아. 우연이라 그건 명백히 준비된 만남이었다. 네 번째 기억 결혼. 그렇다고 고등학교 친구 전 부인이랑 결혼을 해?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원준은 한술 더 떴다. 나 연하 친구였어. 굳이 따지자면 내 친구 아니야. 이건 친구가 할 말이 아니었다. 아니 사람이라면 해선 안 될 말이었다. 마지막 기억 배속의 아이. 격한 말다툼 속에 연하가 나타났다. 그리고 석훈의 시선은 그녀의 배로 향했다. 만삭. 그때 지운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그녀였는데 이 아이는 원준의 아이였다. 그 순간 석훈은 모든 조각을 맞췄다. 그때 지운 아이는 아마도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현재로 돌아온 석훈은 액자를 뒤집었다. 더는 볼 이유가 없었다. 과거는 끝났고 남은 건 앞으로의 전쟁뿐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어떤 배신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최철민 사건 복수의 서막. 그날 율림의 회의실엔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윤석훈 앞에 놓인 서류철에는 빽빽한 금융 흐름도, 송금 내역, 그리고 해외 법인의 명단이 꽂혀 있었다. 모두 한 사람으로 연결됐다. 최철민. 겉으로는 사업가, 속으로는 가정폭력과 횡령, 그리고 치밀한 금융 조작의 설계자. 그는 SPC와 페이퍼 컴퍼니를 얼거 권력층의 검은 돈을 세탁했고 마치 미로처럼 작은 경로를 꼬아놓아 누구도 실체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존재했다. 그중 한 명 황태선이 직접 윤석훈을 찾아왔다. 정에 실현해 주시죠. 그럼 그가 빼돌린 돈을 모두 찾아드리겠습니다. 윤석훈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눈띠에는 위험한 추적. 최철민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자신의 거래처, 심지어 가까운 지인까지도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관계를 끊어버렸다. 윤석훈과 그의 팀은 마치 외과 수술하듯 움직였다. 은행 거래 내역에서 시작해 해외 법인의 이사회 명단, 그리고 계좌 개설 시 서명된 서류까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는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었다. 특히 해외 계좌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송금 경로를 추적하는 순간이 그랬다. 단 한 건의 의심 거래만 걸려도 최철민은 모든 자금을 다른 루트로 빼돌릴 수 있었다. 그날 밤 윤석훈은 숨을 죽이며 데이터를 분석했다. 컴퓨터 화면에 한 계좌번호가 나타나는 순간 그는 미소 지었다. 잡았다. 심리전의 시작. 윤석훈은 바로 법적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대신 은밀하게 정보를 흘렸다. 최철민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불면 폭음 그리고 반복되는 악몽.
마침내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았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윤석훈이 의도한 심리전의 일부였다. 마지막 덧 아이와 미래. 윤석훈의 조사 도중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최철민의 폭력과 통제 아래서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 학교와 병원 기록에는 이상 행동과 상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었지만 모두 가정 내 사고로 처리되어 묻혀 있었다. 윤석훈은 황태성과 함께 가사소송까지 준비했다. 재산 환수와 동시에 아이의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되돌리는 계획이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미래를 되찾는 일이었다. 복수의 완성. 차근차근 조여오는 법망 속에서 최철민은 점점 궁지에 몰렸다. 숨겨둔 해외 자산이 동결되고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가 드러나자 그는 더 이상 발을 뺄 곳이 없었다. 언론은 그를 검은 자금의 설계자라 불렀고 투자자들은 줄줄이 소송을 제기했다. 마침내 그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법정에서 사기와 불법 횡령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그 순간 윤석훈은 말없이 서류를 덮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듯한 무겁지만 확실한 마무리였다. 황태선은 빼앗겼던 돈을 되찾았다. 아이도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다. 새 집, 새로운 학교, 그리고 폭력 없는 미래. 카타르시스. 사람들은 말했다. 복수를 한다면 저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아슬아슬한 추적과 심리전,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는 정의의 집행. 윤석훈의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파괴한 삶과 미래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의는 더 이상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다. 그날 법정에서 정의는 실제로 살아 움직였다. 다음 화에서 어떤 복수가 펼쳐질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